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로켓 발사에 따른 혹독한 대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을 했지요. 그렇지만 현재 국내 여론은 개성공단 폐쇄가 잘못됐다, 이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이게 사실 중국 역할론이라는 것도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런 비관론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44년 전인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한탄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 사태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스튜디오에 나와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감기 몸살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예, 미안합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편치 않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얼른 쾌차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겠습니다. 네, 바로 그 현안 얘기를 좀 하도록 하지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로 결정을 했는데요.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참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당장 2년 전에, 1년 6개월 전이죠. 네. 2013년 파리스 합의에서 네. 남과 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양을 받지 않고 이 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고 한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했던 건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정을 보면서 이게 뭐 마치 아직 그 철이 안 든 그런 어린애가 제 뜻대로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성질을 못 이겨서 이거저거 막 내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안하고. 그런데 하여튼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24개의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 또 임직원들, 네. 이분들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삶의 터전을 그렇게도 무너뜨린다는 거,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어렵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의 자해적 행위를 또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뭐 평가할 필요도 없다 굳이. 그러나 아무튼 너무나 참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참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된다는 여론이 56.6%, 57%의 국민들이 오늘 중앙일보 조사를 보니까요, 개성공단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론도 지금 대통령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론은 계속 여론을 갖다가 몰아가기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제시하겠죠. 이미 뭐 홍 장관이 이제 뭐 북한 핵개발, 네.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전형됐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여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보셔도 네. 개성공단이 우리한테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서 갖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70%가 간다. 이외에 당서기실 그리고 39호실 통해서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확인할 만한 근거 제시는 여전히 정보관계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주 전에부터 네. 그 우리 사회의 그 일부 극우 인사들이 네. 개성공단 이제 뭐 북한 근로자들 임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는 뭐 아마 어느 정부나 뭐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어느 정부나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온 거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핵실험 그 뒤에 있었던 그 정부 보고에서 홍 장관이 네.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뭐 작년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계속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네. 개성공단 임금 전용 의혹 없다라고 통보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 갑자기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이걸 갖다가 얘기하자면 굳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무모한 행동을 해놓고 또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또 내놓는 거죠, 구차하게 이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지 않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극우 인사들이 이번에만 지적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늘 어느 정부나 이건 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모두 다 이게 굉장히 지금 그 관심 있게 보고 왔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해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영표 장관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근거를 내놔야겠죠. 왜냐하면은 네. 저희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걸 네. 내놔야 되는데 일단 그러나 그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도 네.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그런 거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 왜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그건 자꾸 뭔가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도 박근혜 정부에서 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된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 장관 발언이 정말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다. 이 점 때문인데요. 실제 국제사회에서도 이 장관, 홍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게 미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미국 정부가 지금 대북 제재 관련해서 특히 사드 문제를 이끌다 보니까 찰떡 공조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하고 네.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조야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은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이걸 갖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기들 모습을 갖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제기된 문제. 오히려 정치적으로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계속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바로 어제까지 지난달까지도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180도 바꾸는 거는 네. 그렇게 바꿨을 때 자기 자신이 엄청난 자기 모순이 되고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감내하고 이른바 자해성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갖다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입지를 갖다가 이걸 나름대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자꾸 호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 내부에는 어찌됐든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시작으로 해서 국제사회까지도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나서게 되면 결국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고 따라서 중국도 동참을 할 것이고 국제사회도 동참해서 결국 북한이 핵 포기의 길에 이를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신뢰라고 해야 돼, 믿음 이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너무 주관적이고 네. 과대망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국제 환경, 네. 각국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 자기 주관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는 첫째로는 국제사회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끝장결의를 도출할 것 같지가 않다.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드 배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문제를 제기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진짜 중국을 갖다가 제재로 갖다가 제대로 끌어들이려면은 네.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려면은 사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시점에서. 예. 근데 그 먼저 다 미국하고 해놓고 네. 그거 해가 중국에다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다 만들어놓고 중국 보고 오라니까 참여라니까 중국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제재 협조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거기다가 북한이 제재로 핵을 포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4차례 실험할 때마다 제재를 했지만 그 제재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제재를 해보는 것 같지만 네. 제재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결국 근본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미 적대 관계 해소. 이거를 이렇게 가야만 이 문제가 어떤 형태간에 풀려나갈 텐데 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결국 북미 관계 정상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물론 남북 관계도 근본적 적대 관계 해소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지금 미국이 이런 북미 적대 관계 해소의 길을 갈라놓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않은 한은 아마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는 하지만 네. 예, 사실 현재로서는 일갈 가능성이 적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쭉 분석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로서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가 제대로 잘 정상화될 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왕이 부장이 그 뮌헨에서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항장무검 의제 폐공, 그러니까 유방을 겨누는 항우의 칼춤 뭐 이렇게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판에 나선 건데요. 이런 중국의 태도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중국이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 한미 또는 한미 혹은 한미일이 정말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더라도 네. 그걸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좀 조심스럽거나 특히 북한 제재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걸 갖다가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번처럼 정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건 정말 무슨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외교관일까 할 정도로 물론 뭐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시작된 거지만 사드 언급을 하고 사드 협의라고 그러면서 미국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중국이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죠. 이게 지금 자기들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중국 그 봉쇄 그런 그 연대 구조를 갖다가 강화시키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랑 같이 북한을 압박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고사성어까지 이용을 한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선 너무 뻔한 수가 보이는데 이거를 뭐 그게 아니라 제 눈에도 보이고 제 눈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제 집사람 눈에도 보인다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외교관일까라는 생각마저 드신다고 좀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번 결정을 보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폐쇄도 영구 폐쇄가 아니라 잠정 중단 이런 쪽으로 가자고 했고 실제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반대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입김이 상당히 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군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이제 어떤 군부나 또는 어떤 야전 지휘관들의 어떤 생각 사고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외교안보의 그 정책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사고나 또는 이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네. 그분들이랑 비슷하다는 뜻이지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분들의 입김이 미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그분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뭐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얘기나 정책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당장 또 기업인들이 진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제재에 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조만간 입증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예,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 개성공단을 갖다가 그 파산 그 끝장을 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뭐 어디 보니까 뭐 외교관들이 이상하게 흘리던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그 제재 결의 동참하라 그랬더니 너희들은 개성공단 그 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그러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그 제가 뭐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정말 그냥 그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걸 믿고 무슨 얘기를 했다면 그만큼 참 단순하고 그 외교관 자격 저거 반납해야죠. 그런 수준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국은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은 뭐 이미 제재 자체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 우리랑 다르지만 그에 앞서가지고 사드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중단시켜 거의 사실 이제 폐쇄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핵 전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임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전면 중단을 해놓고 사실은 핵 전용을 말했기 때문에 근로자 임금의 핵 전용을 말했기 때문에 이건 폐쇄시킨 겁니다. 이 정부가 알아서 지금. 정부가 스스로 폐쇄시킨 거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임금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금 무기를 만드는데 전용됐다라고 자기네들이 또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 바람에 그런 폐쇄의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폐쇄시켰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제사회가 받는 영향이나 대북 제재에 주는 영향이라는 건 거의 없을 거다. 아마 결과적으로 자해적인 그런 이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파산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모든 전략적 자산을 다 이제 내쏟아 붓으니까 그냥 그것도 의미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아마 그러면 너희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으면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홍영표 장관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시킨 거에 대해서 비난이 심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핵 전용 문제를 갖다 들고 나온 것처럼 결국은 실패와 그로 인한 불리한 그 정치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끊임없이 뭔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막장 드라마를 써온 사람들이 지금 뭘 못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 파산됐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는 게 아니다. 결국 남북 간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을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긴장이죠, 긴장. 긴장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들이나 아니면 뭐 북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홍영표 장관이 70%의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성실로 들어가서 핵으로 전용된다고 핵 개발로 전용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순간적인 이벤트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그 이벤트 하나가 그러나 엄청난 지금 자해성 이벤트라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다음 스텝, 지금 상당히 남북관계, 뭐 국제관계 다 꼬여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 문제가 스텝이 꼬인 상황에서 다음 스텝으로 계속 밟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강대강 구도에서 더 센 거. 그럼 결국 뭐 국지전 가능성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뭐 그건 쉽게 예단은 못하겠어요. 다만 지금 이제 뭐 개성공단도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그 휴전선상에서의 그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쌍방이 아무튼 서로 자제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만큼 또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조그마한 긴장 요소들도 분쟁이나 아니면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이제 44년 전 7.2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의 남북 관계는 서로 싸워봤자 소총으로 쏘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기 체계가 낙후돼 있었으니까. 지금은 서로의 무기 체계가 고도화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작은 분쟁, 작은 위기가 이제 어떤 이제 충돌로 이어질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한미 그 군사 훈련이 있게 되면은 또 북한이 거기에 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걱정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가뜩이나 경제 문제도 어려워 죽겠는데 남북 관계까지 이렇게 막 국민들을 위기로 불안으로 몰아넣냐 이런 한탄도 쏟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성공단 인근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문제를 동시에 꺼내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 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지금 뭐 당장 국민의 건강권, 뭐 생명권 이게 뭐 대구 권역, 뭐 평택, 뭐 도처에서 국민들이 우리 동네에 사드 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또 중국, 러시아도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반발이 큽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 처할 태도랄까요, 위협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러시아도 아마 이제 그 반대 전선에 분명히 나서겠지만 이제 가장 이제 이 아주 사활적인 이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중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논의 전개 그리고 배치 동향 일련의 이제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물리면서 아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과의 관계를 아마 조정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아마 이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중국 외교의 성격으로 볼 때 아마 드러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타격을 받는 방향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이 아니라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번 이 사드 문제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다 이렇게 중국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중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중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한미일 대 북중로 신냉전 삼각구도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북중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아무튼 과거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그런 이제 대결 구도가 벌어지는 거죠. 정말 걱정이 큰데요. 이를테면 지금 북한과 중국이 군사 협력을 해서 남한을 위협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미칠 타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북한, 중국이 군사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이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어떤 타격 요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소위 이제 그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에 맞춰서 중국도 이제 자구책을 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구책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타격받는 방법으로 한다. 그것이 중국 외교의 특징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그렇게 내놓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렇게 통통 튀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은 말 한마디를 아무리 점잖게 해도 그 밑에는 무서운 그런 또 이 생각,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막 하는 행동들이 그 중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긴 한데 계속 우리가 이게 강도를 높이면 언젠가는 큰 한 방을 중국이 우리에게 날릴 수도 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한중 관계는 중국이 뭐 큰 거 한 방 날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우리 전체 수출의 지금 25%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네. 국민 총생산에 대한 그 무역 그 비중이 100%인 나라잖아요. 이건 도시국가보다 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균형 매개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항상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상에 네. 기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드 얘기 한마디를 갖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다는 게 네.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런 거에 갖다 그거는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수조 원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인 거예요. 네.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균형 외교하겠다고 그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강조했고 통일 대박 주장을 했습니다. 그 기조가 갑자기 확 바뀐 거거든요. 그 원인이 4차 핵실험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다, 외교적 현안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미국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철학이 없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철학이 없으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걸 갖다가 역사적인 안목에서 전략적 안목에서 해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철학의 문제다 이런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남북 관계가 그나마 좀 뚫려야 그리고 남북 경협이 잘 돼야 우리 경제 활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결국 통일 대박론도 경제 활성화에 있다. 이런 진단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주장을 한 바 있고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중단되면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그 경협이 완전히 폐쇄의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경제 활성화의 길도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관론이 우세합니다. 장관님 좀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요. 대결 국면으로. 이걸 다시 좀 평화와 화해 협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길, 대안 이런 건 완전히 없을까요? 아니 지금으로서는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일단 이제 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거는 참 아주 없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좁고 확률이 낮죠. 하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셔서 그래가지고 정책을 바꾸는 거지만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선거 같은 데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쪽에서 이 나름대로 이제 선거에서 어떤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이제 길인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총선이 있는데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야권도 철부지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 분열돼 있으니 그런 얘기하기가 참 국민들께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아이고 야권도 절부지니 희망 섞인 말씀 하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1월인가요?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4월 총선 앞두고 북풍 조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성공단 폐쇄도 총선 앞둔 북풍 조장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북풍이라는 거는 이제 조장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북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 북풍 조장을 위해서 이랬다라는 거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제 총선이 북풍의 그런 사정권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총선이 북풍의 사정권 안에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면 정치권이 특히 야권이 제일 먼저 나서서 비판하고 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날 제가 그때 토론에서도 북풍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분들은 또 말씀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남북관계 때 경제 남북관계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그 북풍을 애써 무시하고 경제의 방점을 찍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북풍이 너무 세지면 그게 잘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북풍이 초래한 폐해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결국은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잘라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야말로 경제 이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는 그냥 경제 이슈인데도 그걸 갖다가 경제 이슈와 나눠서 부품으로 보고 이거 무시하려고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얘기가 야당에서 나온다는 소리 들으면은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그렇죠. 예. 지금 경제 이슈로 이 문제를 붙어야 된다, 야권이. 우리 경제를 경제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모든 경제 이슈는 경제 이슈의 모든 건 아니지만 경제 이슈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한탄도 쏟아집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가 중소기업이 그것도 뭐 작은 기업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럼 뭐 망하게 문 닫게 하느냐, 이런 정부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한탄도 막 쏟아지던데요. 야권은 특히 경제 이슈로 이 문제를 붙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실 그 평화와 협력적인 남북관계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비단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개성관광도 또 뭐 잘 안 됐지만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금강산 관광 대표적인데 사실 이것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뭐 백두산 관광 얘기도 나오고 뭐 남북한 철도도로 협력 사업, 뭐 온갖 굉장히 남북 협력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게 전부 무위로 이게 돌아가게 된 상황인데요. 통일교 담당했던 전직 장관으로서 지금 이 국면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가슴 아프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우리 역사가 좀 큰 틀에서 전환을 하려면 지금 국면에서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자꾸 동반복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선 선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거인데, 선거에서 어떻게 이 선거라는 것 자체는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큰 수단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야권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6일 내일인데요. 내일 오전 국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국민 단합을 호소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덧붙여서 테러방지법, 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내부에서 남남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 전략에 우리가 말려드는 꼴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이 단합을 외치는 점, 이 점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자꾸 옛날 유신 시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것을 남남 갈등으로 치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단합을 하면 얘기하는 그런 담화를 뭐 발표하거나 아니면 연설을 하고 이런다는 거는 글쎄 잘 모르지만 자꾸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권위주의 시대 유신이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언론들, 우리 뭐 조중동 뭐 보수 언론이지만 주요 언론이고 굉장히 유력한 언론입니다. 이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점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언론의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 현상이 사실은 대통령이 정부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갈등 요인을 만들어 놔가지고 상황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잘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런 질문을 주류 언론이 던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그분들이 그런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더 대한 언론이나 오마이나 이런 데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더 열심히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너무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예. 예, 점점 나빠지네 목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요. 대한언론, 오마이 같은 대한언론에 적극적으로 출연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아니 뭐 하여튼 어렵지만 또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희망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엉뚱한 얘기 같지만은 결국은 선거라고 봐요. 선거 위에는 바꿀 길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권한테 정말 제가 뭐 부탁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야말로 야3당 입장에서 보면은 명백히 현재 정권하고 이게 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정확히 대치가 되는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현재 통일력이 안보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들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도 정책연대가 돼서 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갖다 보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권 연대로 국민들의 아픈 너무 마음을 꿈 좀 같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권 연대가. 예, 어쨌든 지금 굉장히 시리에 빠진 참 개성공단 입주 기업 업주들 굉장히 뭐 정말 어떤 분들 막 울고 그러시던데요.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줄지 정치권이 진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